그럼 교목은 거의 둘째 주인가 그때쯤 바로 한 거예요? 계약하고?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할 얘기들의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 용도라고 해야 되나? 첫 번째는 당연히 일단 내신 대비거든요. 내신 대비를 할 때 우리가 시 분석을 할 때 조금 디테일한 분석을 해야 하는데, 특히나 이제 1학년 때는 조금 덜 그랬지만 2학년 때부터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내신 대비 당연히 하긴 해야 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만은 5등급제이기 때문에 최저도 높게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만 사고방식을 바꾸면 내가 내신을 대비하면서도 수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이걸 암기를 해버리면은 1, 2학년, 그러니까 2년 내내 내신을 만약에 잘 치더라도 3학년 돼서 거의 리셋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공부를 해서 그나마 최선의 결과가 나와봤자 내신 1등급인데, 내신 1등급은 어쨌든 상위 10%이기 때문에 인서울에서 만약에 안정적으로 이 10% 안에 들더라도 인서울은 안정권이라고 단언하기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인원수로만 따지면 보통 전국 인원수 그냥 단순 계산 때리면 10%긴 해요. 10%긴 한데, 그게 이제 그건 진짜 인서울 학교들 다 포함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요대를 하려고 가고 싶다 하면은 한 상위 7, 8%는 나와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는 올라야 되는데, 내신은 1등급을 받더라도 10%니까 거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더 단위들을 제껴야겠죠. 그래서 내신 대비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게 또 중요한데, 작품을 분석할 때 방법을 조금 터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당탕탕 읽으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거대로 여기서 이런 의미 해봤자 좀 많이 가봤자 심상 어떤 거, 이미지 어떤 거, 요 정도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내가 해줄 해설은 아주 디테일하게 글자 자체만 가지고 해설까지 어떻게 도달하는지를 보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자습서에 본문이 이렇게 있고 해설이 있으면,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는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주황색 저 부분, 그렇죠? 본문에서 어떻게 저 해설이 나오냐가 중요한 건데, 그냥 이게 일단 내신에서 이걸 들이닥쳤다 보니까 발등에 불부터 끄려고 이거를 이제 암기를 해버린단 말이야.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저것만 암기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 저 본문에서 저 해설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르는 상태로 피상적으로 해설 그냥 암기만 해버리니까 저 중간 단계를 다 스킵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선지에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왜? 너의 머리로 이걸 해설을 이해하거나 판단한 게 아니니까 말만 조금만 바꿔도 암기한 내용이랑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너네가 쓰던 판단 기준은 암기한 내 머릿속 내용과 일치하나 그렇지 않나였는데, 일치하지 않는데 정답인 선지들을 가려낼 때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신에서 유독 분명히 공부를 했는데, 내가 아는 작품이고 분석 열심히 했는데 선지 막상 가니까 이거 쉽게 못 고르겠고, 혹은 보기 하나 조금 낯선 거 하나만 붙여놔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1학년 때는 일단은 어쨌든 우리가 문법도 했어야 되고 작품도 했어야 되니까 작품에 그렇게 큰일이래. 작품 개수 자체가 적었잖아. 이제 2학년 때보다는 개수 자체도 많기도 하고, 그리고 훨씬 디테일하게 물어볼 거예요. 왜냐면은 니네도 알겠지만 1학년 때 이 변별이 문학이랑 문법에서 체감상 뭐가 더 부담이 됐었어요, 니네가.
그렇지, 문법이었어요. 근데 지금 문학이란 말이야. 문학 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문학 안에서 변별력이 있게 출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외부 지문을 포함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 선지에서 헷갈리게 만드는 건데, 외부 지문 나온다는 얘기는 혹시 학교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까? 아, 나온대요? 그럼 그게 뭐 모의고사에서 나온대, 아니면 그냥 외부 지문 나온다,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학교는 특히나 외부 지문이 나올 거예요. 그냥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이제 선생님이 바뀌어도 외부 지문 나오는 경향이 좀 유지가 돼서, 근데 이제 그게 약간 니네 학교에서 애초에 방향성을 그렇게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본문이랑 해설만 공부하면은 실제로 시험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본문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해설이 나왔을 때 저 대응을 못 한다라는 거지. 대응을. 그리고 사실은 수능에서는 본문이랑 해설 부분이 니네가 아는 거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게 오히려 비합리적이에요. 비현실적이야. 그죠? 물론 수능 특강 연계가 되긴 하지만, 너네가 이제 3학년 돼서 쌤이랑 그 수능 특강 수업해보고 그 다음에 이 모의고사나 사설 모의고사 풀어보면 알 건데 연계가 되긴 하거든. 근데 이 출제자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수능 특강이나 혹은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 EBS 오피셜 이 해설서 같은 거야. 거기서 나왔던 방향성이랑 조금 다르게 읽어야 해요. 그래서 쌤이 저번에 간단한 예시로 말했던 것 중에서 뭐 한용운 시인의 시면은 이게 시인의 관점으로 본 거, 독립운동가의 관점으로 본 거, 종교인의 관점으로 본 거 해석이 다 다를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충분히 이 낯선 느낌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한테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내신에서는 일정 부분까지는 우리가 그러니까 최소한의 성실도로 테스트를 하는 거고, 그 위에는 이 주황색 부분, 본문에서 해설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저 설명을 해낼 수 있냐, 그리고 그걸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왜냐면 저게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건 니네 머릿속에 그게 선지 판단 근거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역수행적 구성이라는 이 해설이 있어. 근데 그게 본문에서 어느 부분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해서 역수행적 구성이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너네가 처음 보는 작품이어도 여기서 그 조건 충족했네? 그럼 얘 역수행적 구성이겠네? 라고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일단은 목표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그 선지 자주 나오는 표현 그건 했죠. 그거 쌤이 그 설명 그 추가해가지고 좀 이 혼자 복습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이따가 제가 그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든 자습서가 됐던 성립 기준, 판단 기준,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하고 본문에서 뽑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니네 자습서에서는 파란색 부분에 대한 설명만 있어서 나의 목적, 그러니까 너네가 이 수업을 들으면서 챙겨가야 될 거는 여기예요. 아시겠죠? 쌤이 그래서 설명할 때 니네 시에서 가능하면은 그 글자 그대로 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해설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니네 교과서도 그렇고 시험에서도 그렇고요. 출제가 되는 이 작품들은 그 정답의 근거가, 객관적 근거가 선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주면은 얘네가 아니지. 수업 내용, 그 다음에 뭐 선지 내용이 다 포함은 되어 있을 거야. 애초에 다 포함할 수 있게 그 쌤이 수업 준비를 해놨거든요. 대신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글자에서 해설이 뿅 나오는 방식, 뽑아내는 방식을 니네 걸로 만들어야 된다. 아시겠죠? 왜냐면 이거를 저 뽑아내는 방식을 그냥 내신 저것처럼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암기를 해버리면은 작품 수가 많기 때문에 니네 머리에서 다 섞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쌤이 일관된 패턴으로 쭉 이거를 분석해 줄 거니까 그 패턴을 파악하시고 니네 걸로 만드는 거를 목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고 세 번째는 2번 이게 아까 내가 말했던 거예요. 분석 방법을 터득하는 거. 그러면은 이
여기서 2번을 숙련을 시키는 거야. 숙련. 왜 그러냐면 2번이 숙련돼서 빨라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너네가 이제 그냥 실시간으로 이거를 잡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분석을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실시간으로 독해, 그러니까 분석적 독해. 쉽게 말하면 너네가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특히 문학에서 감으로 자꾸 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쌤이 오늘 설명해 줄 해설 내용 중에서 그냥 감으로, 분위기로, 정서로 알아내서 이런 거 전혀 한 글자도 없거든? 싹 다 확실하게 단서 찍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잘 보셔가지고 실시간으로 분석적으로 독해하는 게 저렇게 하면 가능하구나 라는 것까지 하면 우리가 내신 대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수능 대비도 할 수 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3번을 숙련을 해야 되는 이유가 또 뭐예요? 외부 지문 대비. 아시겠죠? 그래서 대충 지금 쌤이 주차별 수업 계획을 짰는데 보니까 너네가 이 속도대로 만약에 이 진도가 나간다고 하면은 아무리 많이 나가도 그래도 다다음 주에는 진도를 끝낼 것 같거든요. 내 생각에. 아닌가? 그 정도는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작년이랑 작품수가 비슷하게 간다고 치면, 왜냐면 여기서 더 많아질 것 같진 않거든. 어쨌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이번 이 쌤이 수업 준비하면서 고려했던 점이자 니네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2번입니다. 2번. 그래서 일단은 기본 틀부터 쌤이 잡아주고 갈게. 이게 어쨌든 교수님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문학 작품을 해설을 한 다음에 너네한테 문제를 내가지고 이거를 객관식 시험의 평가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한다는 건 해설이 일관성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물론 그때 얘기했다시피 그냥 개인적인 해설은 100명이 읽으면 100개가 있는 게 맞지만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해석, 주류 해석 이런 거 있죠. 그런 건 당연히 일관성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그게 어디서 출처하냐면 일단 본문에서는 그냥 리터럴하게 글자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게 일단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리터럴 글자 자체를 분석하는 경우가 있고 외부 맥락이에요. 이게 뭐 얘기하는 거야? 보기, 작가의 정보, 그다음 무슨 뭐 사회적 그 배경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타 작품 요 정도. 그래서 얘네들이 요렇게 합쳐져 가지고 결국에는 이 일관된 해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시험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교과서를 그러니까 시험 출제하는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이거예요. 저거라고. 아시겠죠? 내신 한정에서 근데 여기에 수업 내용이 들어갈 수는 있어. 내신 한정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쌤이 중간에 니네 물어볼 거야. 여기서 니네 학교 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혹은 쌤이 여기서 큰 특별한 얘기 안 하고 지나간다. 근데 니네 학교에서 여기서 중요시 했다? 그러면 쌤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아시겠죠? 대신 일단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쌤은 오늘은 일단 리터럴리한 분석을 먼저 해서 자습서 해설이 어떻게 다 성립이 되는지를 보여줄 거고, 그리고 이 추가로 외부 맥락이나 타작품도 필요하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자세하게 다 뜯어 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도 디테일하지만 방법 자체도 매우 구체적일 거여서 잘 챙겨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습할 때도 오늘 내용은 복습할 때 당연히 여기 연두색이 니네 복습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목을 제일 먼저 했다고 했죠. 교목을
먼저 합시다. 그럼 이게 너네 수업은 한 2주 지난 거예요? 한 3주 지났나? 봐. 이게 일단은 뭐 자습서 기준으로도 그렇고 혹은 이제 니네 아마 교과서 얘기도 나눠준 프린트에도 있는데 이 갈래 성격 뭐 제재 주제 특징 이런 거 있잖아요. 쌤이 늘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갈래 주제 당연히 해설이겠죠. 그 갈래 주제 특징이 왜 성립되는지 단서를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육사의 교목 같은 경우는 뭐 자유시, 서정시 이래요. 일단 자유시는 뭔데? 자유시는 뭐예요 일단? 정형시랑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어? 그치. 정형시는 이 우리 그 뭐 시조 이런 거 있잖아. 초장, 중장, 종장 지켜줘야 되는 거, 글자수 지켜줘야 되고, 음보율 지켜줘야 되는 거. 그걸 정형시라고 하고, 이건 그렇지 않은 시예요. 그리고 서정시기도 해. 서정 뜻이 제가 뭐라 했습니까? 기억납니까 여러분? 서정이 감정을 풀어내는 거예요. 서가 풀어내다야. 그래서 이걸 써놓으세요. 서정은 감정을 풀어내는 거고 서사는 사건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운문이어도 서사성을 띌 수 있겠지. 산문이어도 서정성을 띌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별도가 아닙니다. 시는 무조건 다 감정적인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의지적, 상징적, 저항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성격이 의지적이다라는 건 말 그대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텍스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니네가 어디 그게 있는지를 찾으면 되고 찾을 수 있으면 되고 상징적이라는 건 뭐냐면 요게 이제 조금 비유랑 다른 건데 비유는 우리가 원관념이 있고 보조관념이 있으면 일단 이거 두 개가 시 안에 드러나거든요. 그죠? 뭐 사과 같은 내 얼굴 이렇게. 그렇지. 이 직유잖아. 은유는 뭔데? 그냥 동일시하는 거죠. 내 얼굴은 사과 이렇게. 그렇지. 근데 상징은 뭐냐면 시 안에 원관념이 없어요. 없다고. 그래서 시 안에 작품 안에는 보조관념만 있고 실제로 이 알맹이 의미가 무엇인지는 외부 맥락을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무, 사실은 이 나무에 대한 시잖아. 근데 자습서에서 얘기하기를 이 이육사 시인의 시니까 뭐 나무가 뭐로 해석될 수 있고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말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럼 여기서 봐. 여기서 나오는 대표적인 상징물은 뭐겠어요? 당연히 교목이지. 그치? 그럼 만약에 이 교목은 시 밖으로 끌고 나오면 이육사라는 작가가 의도한 무언가 이 원관념과 연관이 있는 거겠지? 그치? 근데 만약에 그럼 봐봐. 작가가 이육사가 아니었으면? 그리고 시대적 배경이 일제강점기가 아니었으면? 이건 그냥 교목에 대한 시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상징이라는 거는 보조관념만 시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게 보조관념만 드러나 있어서 원관념이 뭔지 명확하지 않아. 그래서 두 가지일 수도 있고 세 가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과서 기준으로는 이육사라는 시인이 독립운동 가니까 그 인물의 특성이라 해야 되나? 인물의 특성이 독립운동가로서의 성격이 강하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항적이라는 것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주제, 부정적 현실에 굴복하지 않는 저항 정신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주제 관련 문제는 당연히 나올 건데 니네한테 교목의 주제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진 않겠죠.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주제의식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밑줄 찍 긋고 시어, 혼, 이 시구의 의미로 적절한 것은 혹은 이 시에서 옳은 내용 혹은 옳지 않은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해놓고 중요한 부분 밑줄 찍 그어놓고 거기서 틀리게 되거나 맞는 선이 되거나 뭐 이런 거겠지. 그다음에 자연물을 통해 삶의 자세를 형상화했대요. 형상화 동그라미.
형상화, 구체화는요 너무 중요해. 입 아프다 이제. 그죠?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강조와 부정의 의미를 지닌 표현, 여기도 밑줄 그으시고, 그 밑에 저항의 의지를 강렬하게 드러냈대요. 강렬하게 드러낸 거야. 그러니까 강렬함이라는 이 말을 썼다라는 건 이것도 뒷받침해주는 텍스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스포를 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교목이 뭐예요? 삶의 자세인 거고 화자인 거죠. 그래서 이 시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동일시 하고 있어요. 아, 나도 저 교목처럼 인생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흐름. 다음 본문 들어가 봅시다.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습서 기준으로는 푸른 하늘에 닿을 듯 여기가 이상과 염원의 색이 이러고 있거든요. 맞아요? 확실해요? 푸른 하늘은 무조건 이상적인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봐봐. 푸른 하늘은 이상적 세계인 거는 써놨는데 어떻게 찾는지 니한테 안 가르쳐줬다고. 그죠? 봐봐. 뒤에 뭐라 그래요? 닿을 뜻이야. 뭐가 닿을 뜻인데 이게 지금 나무가 닿을 뜻이죠. 그러면 봐. 이 시적 대상이 닿으려고 하는 그 부분이야. 그러면 이게 이상적 어딘가구나라는 해석이 그때서야 되는 거예요. 두 단서를 합쳐야. 그 다음 봐. 닿을 뜻이에요. 뭐뭐 할 듯이. 지금 모습이죠 이거 지금. 그치? 모습이야.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어? 응. 그러니까 정확히 줄기가죠 줄기가. 엄청? 그치 엄청 높은 거잖아. 근데 봐. 듯이도 중요한데 이게 어휘 선택을 되게 잘 봐야 되거든요. 시에서 이 저 해설 부분을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이게 팩트 위주의 글 있잖아. 그냥 진술하는 거 있죠. 그냥 진술하는 거. 이거랑 이 실제 표현 사이에 간극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간극이 사실 해설이에요. 예를 들면 봐. 내가 니네한테 지금 뭐 말론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소설을 쓴다고 생각해 봐. 내가 한 말이 소설이야. 근데 마지막에 시간은 흐른다 라는 걸로 끝냈어. 근데 내가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게 내가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있고 지금 이 상황이 감옥에 있는 상황이에요. 소설 속에서. 그럼 이 여기서 시간은 흐른다라는 진술이 감옥에 있다라는 배경을 내가 설명을 하고 같이 얘기했으니까 무슨 의미겠어요 이게 지금. 감옥에서 내가 시간이 가는 것처럼 안 느껴지는데 왜냐면 감옥에 있으면 시간이 되게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질 거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른다라는 거죠. 그치? 그럼 봐. 그냥 사실을 진술하는 건 시간이 흐른다예요. 그냥 내가 나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시간은 흐르는구나 라고 표현을 했어. 그러면 실제 이 사실적 진술을 가능한 사실적 진술과 내 표현이 다르죠. 요 사이의 갭 이게 의미야. 자, 다른 예시 들어볼까? 이번에는 내가 똑같은 글을 여기 시에다 써놨어. 근데 앞에 나오는 장면이 내가 굉장히 고통받는 부분이야. 근데 그러고 나서 치유받았어요. 그러고 시간은 흐른다라고 표현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야? 에? 뭐야?
고통을 받았었는데 치유가 됐다니까. 그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시간을 흐른다라고 했어.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예요? 에? 이거 어렵니? 아니 고통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안 아프다고 이제. 그러고 내가 말하는 게 시간을 흐른다라는 대사를 쳤다고. 무슨 의미냐니까? 무슨 의미예요? 원래? 아니 고통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치유가 됐다고. 그러고 시간을 흐른다 이랬다니까? 무슨 의미예요? 아니 무슨 의미야? 왜 이래? 아니 11월에 아팠다고. 근데 1월 때서 치유됐어요. 그리고 시간 흐른다 했다니까 뭔 의미냐고 이게 지금. 그래 그게 왜 어려워했던 거야? 아니 시간이 흐르니까 치유되는구나 이거지 뭘. 왜 고민한 거야? 그 지금 이거 어려웠어요? 어렵니? 아마 이게 이제 자기 독해 자기 독해력을 너네가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지. 어, 그냥 배가 고프다 이래요. 그냥 진술이죠 그냥. 그치. 근데 내가 이 앞에다가 백가죽이 등에 붙을 것처럼 배고프다 이러면 지금 실제 표현이랑 실제 그 진술이랑 표현 사이의 갭은 뭐예요?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을 것 같다지. 그럼 이거 왜 붙인 거야? 강세 표현이잖아. 이거예요 이거야. 왜 어려워하는 거지? 이해됐죠? 그럼 봐봐. 여기서 이제 이 팩트와 표현 사이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잘 드러나는 부분이 당연히 어휘 선택이야. 그리고 조사, 그리고 어미, 점점점. 여기 봐. 닿을 듯이야. 닿을 듯이라고. 이거를 닿았다 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닿는다 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닿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닿을 듯이야. 무슨 차이예요? 닿았다는 건 안 닿았다는 거야. 안 닿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닿고 싶은 건데 진짜로 닿지는 못한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봐. 화자의 이상향이 실현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그치. 이런 식으로 선지에서 확실한 근거 하나 제낄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쌤이 오늘 분석하는 거 잘 들으면 하나하나가 다 이 선지 분석 근거로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봐. 세월에 불타고야. 불타고 이건 뭐예요? 세월이 흘렀다는 건 시간이지 그쵸? 불타고는 뭐, 뭐 훼손이겠죠? 근데 뒤에서 뭐라 그래요? 불타고 우뚝 남아 서서래. 자 봐봐 이게 지금 실제 진술이랑 차이 있다 했죠. 세월에 불탔어. 나무가
세월이 지나고 불에 탔는데 남아있을 수 있나? 없지 않나? 근데 여기서 뭐래요? 우뚝은 뭐야? 높게. 남았다는 뭐예요? 잔존했다니까? 그치? 그리고 그 상태로 서 있다고. 쓰러지지 않았다고. 그럼 뭐예요 이게? 의지인 거지. 그쵸? 그러면 봐. 원래는 세월이 지나고 불이 탔으면 얘는 없어져야 되는, 소멸해야 되는 거야. 근데 불다 고라고 했죠. 그치? 그냥 그 상태로 남아있다니까? 교목이?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의지의 표현, 뭐 남아있겠다, 버티겠다 라는 식의 해설이 가능한 거예요. 아주 이 디테일하고 확실한 근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봐. 그리고 봐. 여기서 남아 섰다가 아니고 서서예요. 그지? 뭐뭐 해서 그 다음에 밑에 차라리 이쪽으로 가는 거거든? 이거 봐. 뭐뭐 해서. 이거 연결음이 아니에요? 문장 끝났어 안 끝났어? 그러면 밑에 있는 이 남아서서 밑에 있는 장면이랑 이어진다는 거죠. 이 상태가. 그러니까 이 의지의 표현이 아닐래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밑에 봐. 차라리 봄도 꽃 피진 말아라 이러고 있어요. 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차라리 봄도 꽃 피진 말아라야. 차라리가 좀 중요한데 봐. 이게 우리가 차라리라는 단어를 언제 씁니까? 차라리 언제 써요? 그치? 특히 우리가 고민을 좀 하다가 차라리 저거 할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 고민 이후에 선택이에요. 그치? 근데 차라리라고 한 거는 봐. A와 B가 있으면 둘 다 그렇게 최선은 아니었다는 거야. 그치? 근데 차라리 이때 그때 차라리라고 쓰잖아. 그치? 둘 다 별론데 그냥 차라리 B 하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럼 봐. 그리고 뒤에 봄도 꽃 피진 말아라 이래요. 봄도 꽃 피진 말아라. 이봐. 꽃이 피지 말래요. 봄도. 우리가 도라는 보조사를 언제 씁니까? 전에 것도 포함해서 그랬죠? 그럼 봐. 꽃 피지 말라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뭐 결실을 얻든 뭐가 됐던 간에 피어나지 말라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봐. 세월에 불타고 나무가 우뚝 솟아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차라리 봄도 꽃 피지 않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의지가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치? 의지가 이어진 거야. 시간이 흐르고 불타더라도 내가 이 나무가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봄도 피어나지 마라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외부 맥락을 붙이면은 이게 일제시대인데도 니네가 꽃 피우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가는 거예요. 왜? 나는 교목처럼 무뚝 남아있을 거니까 차라리 혹은 니네가 혹은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사회적 상황에서 꽃 피우지 않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제 거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말하라 이건 뭐예요? 말하라 하지 마라 이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근거 표시하는 게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는데 푸른 하늘이 이상과 염원의 세계라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뒤에서 닿을 뜻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푸른 그리고 교목이 이 의지의 표현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세월의 불에 탐에도 불구하고
우뚝 남아서 서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바. 낡은 거미집이야. 나무 낡은 거미집은 휘둘렀대. 누가 휘둘렀다는 거죠? 그치. 이게 지금 자, 봐. 우리가 보통 거미집을 휘두른다고 하나? 네? 봐. 이거 만약에 비문학 지문을 생각해봐요. 교목에 거미줄이 쳤다 이렇게 하지 않나? 근데 거미줄을 휘두른대요. 휘두른다니까? 그지? 봐. 일단 첫 번째, 낡은 거미집이야. 우리 거미집 어디에, 그러니까 어디에 이게 거미가 칩니까? 거미집이 나무 가지인데 왜 하필이면 거기 서는 거야? 왜냐면 거미줄이 나무에만 치는 건 아니잖아. 집에도 치잖아, 가끔. 집에는 왜 치는 거야? 어떤 집에 거미줄이 치는 거예요? 벌레 많은 집? 조금 더 넓혀봐. 조금 더 넓혀봐. 이건 쉽게 가. 그 짱구 같은 거 보라니까. 짱구 같은 거 보면은 그 거미집 쳐져 있는 집이 뭐냐고요. 그래, 그거야. 오래된 집이라니까? 그리고 볼품 없고 인 거지. 왜? 그래야 1년에서 세월 불탔다랑 연결이 되잖아요. 빨리 화살표 빨리 읽으세요. 낡은 거미집은 교목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교목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음이죠. 낡았고 시간이 흘렀고. 근데 봐, 휘두른대. 거미줄을 휘둘렀다라는 건 원래는 우리가 거미줄을 쳤다고 했으니까 역동적일 수 없는 동작인데 마치 동작인 것처럼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화자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목이라는 대상에게 그치? 에너지를 막 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두른다고 했겠지. 왜냐면 봐, 그냥 두른다고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느낌이 달라져요. 그렇잖아. 봐, 우리가 국을 젓는다 이러면은 국자를 이렇게 젓는 거죠. 근데 국을 휘젓는다 이러면 왠지 엄청 세게 돌리는 느낌이죠. 그거라니까 지금. 그거 의도한 거예요. 그거.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낡은 검이 휘둘렀다. 교목이 지금 낡았다, 오래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화자는 이 교목을 불쌍하게 여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앞에서 뭐라 그랬어? 세월과 불애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당연히 객관적 상관문이 될 수 있겠죠. 교목의 상태에 대해서 화자가 자기 정서를 환기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이야. 끝없는 이건 뭐예요? 뭐 투쟁의 길이라고는 하는데 끝없는 이라는 어휘의 의미가 뭐냐고. 끝없는 게 뭔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어? 그치. 말 그대로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길거나 너무 넓거나 뭐 너무 오래되거나 이런 거겠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이건 뭐겠어? 그럼 꿈길은 화자가 바라는 그거겠죠. 아까 앞에서는 푸른 하늘이랑 같은 포지션이겠지. 근데 봐, 아까 푸른 하늘에는요
닿을 뜻이라고 이야기했어. 그치?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꿈길에는 끝없는 이야. 그러니까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혼자 설레이는 있는데 봐. 혼자 동그라미 쳐봐요. 이게 약간 뜬금없지 않아요? 보통 시에서 혼자라는 어휘가 나왔을 때, 그리고 우리도 그런데 일상에서도 그런데요. 혼자라는 어휘를 언제 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혼자야. 이거 무슨 의미예요? 외로움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실제로 혼자 있는 건 아닌데 혼자 있는 기분이야. 혹은 혼자인 것 같아. 는 몰입의 의미로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럼 외로움이거나 몰입인 건데 여기서는요. 둘 다예요. 왜 둘 다냐면 뒤에서 설레이는 이러죠. 설레이는이 뭐야? 설레이는다는 뜻이 뭐예요, 우리가? 그치, 기대하는 거야. 그러면 설레는 옆에 기대라고 써봐요. 기대를 하고 있어. 혼자 설레이는 거야. 그러면 이 기대를 엄청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쌤이 이제 질리게 이야기하던 거 진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우리가 문학에서 시어의 의미를 알고 싶을 때 이 문맥적 의미도 중요하거든요. 컨텍스트, 텍스트끼리 서로 상호 참조하는 거. 앞에서 우리 1연에서 비슷한 위치, 지금 2연에서 두 번째 줄이잖아. 혼자 설레이는 1연의 두 번째 줄에 우뚝 남아 있죠. 밑줄 끄시고 혼자 탁 이어봐. 그건 뭐예요? 혼자 남아있는 그 상황만 딱 그려지죠. 그리고 설레이는 이야. 아까 이제 이 음영을 잘 잡아냈는데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화자래. 선지에서 체념, 뭐 절망 이런 어휘 나왔어. 성립됩니까? 안 되는 거지. 왜? 기대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희망이 있는 거고 의지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라인데 마음은이라고 하잖아. 이것도 마음은이야. 혼자 설레는 마음이 뉘우침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거든요. 그렇잖아. 주격조사, 그냥 중립적인 주격조사 쓸 거면 마음이라고 하면 돼요. 근데 은는이라는 주격조사는 보통 주어를 강조하기 위해서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마음은 아예 이것도 뭐야? 강조하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래요? 뭐가 아니래요? 뉘우침이 아니라고. 봐, 이것도 좀 되게 미세한데 중요한 포인트인데, 뉘우치지 않겠다. 이게 더 자연스러운 표현 아닌가?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 썼어요? 뉘우침 아니라 라고 했죠. 봐. 이거 봐. 이 둘 사이 의미의 간극. 이 화자가, 이 작가가 유도한 거라니까? 뭐예요? 뉘우침은 뭐야? 명사형이죠. 이것이 절대로 아님이야. 그거 강조하는 거예요. 의미가 다른 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다른 거예요? 어감이 다른 거야. 강조하는 정도가 다른 거야. 그래서 뉘우치지 않겠다. 혹은 뉘우칠 필요 없다가 아니고 뉘우침 아니다 라고 단언한 거예요. 확신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명사형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니네가 글쓰기 할 때 가끔 실수하는 게, 명사형을 쓰는 거는 문법적으로 늘 자연스러운 표현은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쓰는 거야. 필요할 때만. 다음 지웁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뉘우침이 아니라는 건 뭐겠어요? 뉘우치지 않을 거야. 내가 이 설레했던 그 마음을 뉘우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후회 없음으로 해설이 되는 거야. 뉘우치지 않는다 했으니까. 뉘우치면 안 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자,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이야. 앞에서 1년 1행에서 색채가 나왔습니다. 뭡니까? 그럼 여기 검은 옆에다가 푸른 하늘이랑 대비된다는 표시 써야겠죠? 색채와 대비, 색채 대비. 그 다음에 쓸쓸하면이야. 쓸쓸하면. 이게 뭐예요? 조건이야.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마침내, 이것도 결국인 거죠.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그러니까 호수 속 깊이 거꾸러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내가 뭐라고 했어? 쓸쓸하면이 조건부라고 했죠. 그러면 이 자습서에서는 여기 검은 그림자를 뭐라고 해석한 거예요? 뭐라고 해석한 거예요? 나를 호수에 거꾸러지게 만드는 애잖아. 뭐예요 그러면? 그치, 절망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속 깊이 거꾸러졌는데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한 거야. 참아. 참아 이러는데? 봐. 참아 바람도 흔들진 못한대. 그럼 지금 내가 봐. 호수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처박혀 있어. 수직으로. 근데 차마 바람도 흔들지 못한대요. 마치 누가 이 나무를 못 건드린 것처럼 세월과 불도 이 나무를 훼손시키지 못한 것처럼 내가 죽더라도 바람이 불더라도 감히, 그래서 참아라고 쓴 거야. 감히 바람이 나를 흔들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은 그림자가 쓸쓸 내가 호수밖에 처박혔다는 건 내가 죽었다는 거겠죠. 그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조차도 나를 흔들지 못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럼 봐. 이게 호수가 이렇게 있어. 파란 호수가. 그쵸? 그 다음에 하늘도 파랬잖아. 그러면은 교목이 요 이미지로 서 있었겠네. 그쵸? 1년에서는 닿을 뜻이라고 했고 지금 3년에서는 하강 거꾸로져라고 했잖아.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세월이 오든 불이 붙든 바람이 불든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치? 이거야 그러면 이게. 그러면 잠깐. 그래서 요렇게 위아래로 수직적 이미지가 매우 강렬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여기서도 뭐 흔들진 못해라, 꽃피진 말아라, 무뚝 남아 서서 아예 뉘우침 아니라 이런 이 강세를 강조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강렬하게 표현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봐요. 수직적 이미지도 맞는데 1년이랑 3년 이렇게 갈 때 무슨 말로 끝나는지 봐봐. 무슨 말로 끝나요? 봐봐. 말하라. 그 다음에 뭐야? 아니라. 그 다음에 못해라. 다 부정하는 말로 끝내고 있어요. 1년, 2년, 3년 이렇게 가면서. 그러면 지금 뭐야? 마치 교목의 생김새랑 시의 형식이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이게 지금 뭐야? 형식이랑 내용 간의 연관성이거든요. 문학에서. 형식이랑 내용 간의 연관성. 이거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 그래서 수직적 이미지가 교목 자체도 수직적 이미지지만 시에서도 계속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아니다, 뭐뭐 못한다 라는 식으로 3번 강조했으니까 강렬한 의지, 당연히 이제 말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리고 이게 계속 변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해 주신 거예요. 그럼 봐. 요 그림 그렸습니까? 그림도 좀 그리세요. 그림 그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 호수, 그리고 한 이 정도가 지상이겠죠. 근데 이 교목이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시에서 그리고 있는 심상이죠. 한전이 이거 목이 너무 아픈데? 그 다음 봐요. 쉬웁니다. 이게 수직적 구조라고 했잖아. 그래서 대립각이 시어끼리 대립각이 잡히거든요. 하늘, 호수, 사랑, 검은, 그 다음에 가을, 거꾸로, 봄, 꽃, 세월, 불, 설레임, 니웃집. 이렇게 대립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싹 뚫고 있는 게 교목이다. 그리고 이거 여기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가 있는데 이연 옆에다가 써야 될 것 같다. 요 대립각도 이연에 써주세요. 그래서 봄에 꽃핀다라는 게 당연히 이미지상으로는 아름다운 이미지가 맞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회적 상황에서는 봄에 꽃피는 것은 일제에게 영합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게 뭐 좋음 싫음이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대립이 된다예요. 대립이 된다예요. 어쨌든 근데 이 이육사 지금 화자는 여기서도 어쨌든 이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근데 미래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미래에 저걸 바라는 건 맞잖아. 그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교목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지금 봐. 우리 지금 이제 이거 한 거예요. 요거 했잖아. 그지? 그죠? 글자에서 분석할 수 있는 거 다 했잖아. 그러면 이제 외부 맥락,
타작품 이런 거 고려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부 맥락. 작가가 이육서니까 여기서 교목은 일제에 내가 얼마나 굳건하게 견디겠다라는 이 의지의 표현이겠죠. 그리고 그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예 뭐 차라리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호한 부사를 썼기 때문에 의지가 강렬하다고 보는 거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가 방금 이 연두색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했던 많은 언어들이 니네 선지에서 그 등장을 할 거예요. 걔네가 하나하나 다 근거를 가지고 이제 풀 수 있으면 돼요. 본문이랑 내가 다 링크 시켜줬다잉. 혹시 질문 있습니까? 이 시에서 어려운 부분이나 뭐 이걸 읽을 이게 만약에 실전에서 처음 보는 시였으면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아마 그나마 있으면 3행이거든요. 1년에 3행. 그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세월에 불타고 우뚝남아서서 이러고 봄도 꽃피지 말아라 이러니까 왠지 그냥 갑자기 좋은 거를 뭔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그지? 이럴 때는 맥락적 의미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터럴한 의미도 있는데 실제로 이걸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이해를 해야 할 때는 컨텍스트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리터럴한 의미 가지고 뭔가 확신이 없거나 애매하면 맥락적 의미까지 봐야 돼. 그럼 앞에 봐.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 서서 이러고 차라리라는 워딩을 쓴 거, 봄도라는 워딩을 쓴 거. 그럼 뭐예요? 지금 아까 우리 얘기했지 차라리는 뭐예요? 도저히 고민하다가 그냥 최선은 아니지만 B를 고르는 거잖아. 그럼 뭐예요? 지금 꽃 피고 이게 봄이 오는 게 물론 미래에 광복해서 피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지금은 뭐야? 일제 강점기니까 차라리 지금 너네가 피면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237쪽입니다. 여기 중간에 학습 활동은 제가 다 이 수업한 거에서 있어요. 학습 활동 내용보다 더 디테일하게 제가 분석한 겁니다. 난 이 마지막 시가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이거 니네 학교에서 설명 제대로 해줬어요? 예? 학교에서 설명을 제대로 해줬어요? 이게 성격이 뭐 동양적, 관조적, 도교적 이러거든요. 그 이유 설명해줬냐고요 학교에서. 아니 인동차요 그 뒤에 있는 거. 안 해줬어요? 그럼 대충 내용만 하시고. 오케이. 그러면 요 같이 봅시다. 이거 좀 어렵거든요. 노주인의 장벽에 무시로 인동 삼긴 물이, 이게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많거든요. 지금 장벽 있잖아. 장벽. 노주인의 장벽. 이거 한자가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 베를린 장벽 할 때 그 장벽인데 실제로 여기 있는 장벽은 그거예요. 그 창자의 벽이야. 창자의 벽. 그래서 여기 1년에서 인동차를 마시는 모습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얘기했어요? 학교에서? 오케이. 그 다음에 무시로 인동성인물이. 무시로가 뭐야? 무시로. 무시. 시간이 그러면 이게 아무 때나 예요. 아무 때나. 그래서 니네 수시 원서에서 수시가 이 여러 시간대에 뽑는데서 수시예요. 정시는 정해진 시간대 일정하게 뽑는다 해서 정시고 원래 이름 의미가. 그러니까 아무 때나, 그러니까 이 말은 자주인 거죠. 자주 인동 삼긴 물이 나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 도로 피어 붉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붉고라고 색채 대비 이 네모 쳐져 있잖아요. 혹시 자작나무 여기서 니네쌤이 색깔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래요? 일단 써놓으세요. 자작나무가 흰색 나무예요. 그 여러분 마인크래프트 해봤죠? 예? 마인크래프트에 자작나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 나무가 하얀색이거든요. 그 타는 소리가 자작자작 거려가지고 이 이름이 자작나무 거기서 유래된 거예요. 덩그럭 불이 도로 피어오르고 도로가 뭐야 도로. 그치 회복된 거예요. 회복돼서 피어서 붉은 거야 붉은 거. 그리고 잠깐만 1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창자벽에 이 차가 그러니까 이 내린다는 거잖아. 그지? 이게 얘겠지? 예. 사실적으로 진술하면 뭐예요 이거? 그냥 인동차 마심이야. 그죠? 인동차 마심이라니까? 근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낯설게 하기라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 보기로 자주 나오거든요. 낯설게 하기가 문학 개념어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표현을 하되 그냥 이 편하게 혹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진부한 표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부러 좀 다르게 표현해서 화자가 이 작가가 의도한 그 정서를 조금 더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은 거죠. 그다음 구석에 그늘 지어 무가 순도다 파릇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도 봐요. 지금 대립각이 보이지 않습니까? 불, 무, 파릇, 붉은. 그죠? 그 다음에 빼먹었다. 피어, 도다. 그리고 위치도 사실은 여기가 그늘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여긴 불 앞이니까 밝음이겠죠. 시어끼리 대립각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 시어끼리 대립각이 있다라는 거는 요즘은 저걸 대놓고 물어보진 않거든요. 근데 너네가 선지를 판단할 때 근거로 써먹기는 충분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마지막 연 우리가 읽어봤으니까 알 건데 이게 좀 특이하거든요. 봐봐. 불이 밝고요. 불이 피어오르고요. 붉은색이에요. 그리고 그늘에 무가 파릇파릇하게 돋아난대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생명력 1호죠. 그죠? 그래서 여기 뭐 색채 이미지 대비되고 이러지.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 지금 계절이 언제예요? 계절이 언제야? 겨울이에요. 인동자 뜻이 뭔데? 어, 견디는 차잖아. 그래서 이건 뭐냐면 지금 겨울이라는 계절에 대해서 약간 재정립이라 해야 되나? 재정의? 그러니까 뜻을 새롭게 부여한 거예요. 의미를 새롭게 부여한 거예요. 왜냐하면 겨울은 우리가 지금까지 머릿속에 관습적으로 있던 상 겨울의 의미는 뭐였어요? 생명력 없고 춥고 뭔가 죽어나가고 삐쩍 마르고 이거잖아. 그지? 봐봐. 그 다음에 여기도 봐요. 흙냄새 훈훈이 김도 살이다 이러잖아. 이건 뭐예요? 훈훈이 김이 살인다라는 게 훈훈이가 따뜻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이 서린다라는 거는 이 그냥 겨울의 이미지가 아니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방안의 겨울이야. 왜? 지금 화자는 이 방 안에서 노주인이 이 방 안에서 평화롭게 잘 인내심 발휘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죠? 그니까 지금 이육사 씨도 그렇고요. 저기 뭐지? 누구야? 백석 씨에서도 그렇고요. 겨울은 실현의 의미로 많이 쓰이잖아.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 외부집 나온다 치면 인동차랑 264C 중에서 그거 있잖아. 그 뭐죠? 뭐 겨울은 강철로 된 칼날 뭐 이런 거 있지 않나? 그치? 그거랑 외부집 엮어서 나오기도 좋겠죠. 그 다음에 바깥 풍설 소리에 잠착하다. 그러니까 지금 설이다가 바깥에 풍설이 있긴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실현인 거야. 이게 지금.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화자는 어디 있어? 여기 있다니까. 그죠? 불 따뜻하게 펴놓고 생명력 가운데에 있어요 지금. 그죠? 그리고 산중에 책력도 없이 여기 별표 치세요. 이거 좀 중요해요. 많이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데 해설을 잘 안 달았는데 설마 그 자습서에서 이거 지금 관조적, 도교적 이런 거 써 있어요? 설명 안 써 있죠? 설명 멀어져 있어요? 난 이게 개킹받는 포인트라니까요. 문명아, 여기서 관조적, 도교적, 동양적 성격을 띈다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자습서에서. 왜 그럴까 이게 지금? 도대체 어딜 봐서? 내가 분명히 아까 교과서 시험에서 나오는 시들은 일단 리터럴한 의미로 대부분 파악할 수 있다고 했잖아. 지금 봐. 책력은 그러니까 지금 읽어보면 알겠지만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치, 달력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달력이 없는 건 왜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없앤 겁니까? 혹은 자기가 버린 거예요? 혹은 이 갖다 버린 거나 혹은 이 결핍이야 지금? 뭐야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한 거예요 지금.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거예요. 시간을. 이미 시간을 내가 신경 쓸 상황이 아니 신경 쓸 정도의 경지를 넘어섰다라는 거죠. 그리고 봐, 위치가 공간 어디예요 지금? 공간 어디야? 어딘데? 산중이에요. 산중. 산중인데 책력이 없어. 그쵸? 그리고 뭐 하고 있다? 뭐 마셔요? 술 마시고 있습니까? 다도. 그러면 우리가 좀 이해되지 않습니까? 왜 동양적이야? 왜 동양적이에요? 다도 나왔고 시간 초월인데 자연 속에서 시간 초월이에요. 이거 뭡니까? 무의 자연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속세를 초월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 초월 혹은 초탈이라고 써도 되고요. 탈속이라고 써도 됩니다. 왜냐면 진작에 시간을 버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당연히 속세 버린 거예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삼동은 뭡니까? 삼동. 동 이건 겨울 동자거든요. 삼은 세 달이야, 세 달. 세 달 겨울 동안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하이아타인데 이거 옆 밑에다가 쓰세요. 이게 물리적으로 하야타일 수도 있고요. 시간적으로 하야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못 느끼고 있으니까 지금 이 사람은. 그쵸?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하야타일 수도 있어요. 왜? 초탈했다니까? 그죠? 그럼 물리적 하야타는 뭐예요? 겨울. 시간적 하야타는 시간 초월. 정신적 하야타는 탈속. 그러니까 무의자연. 도교. 무슨 동양적, 관조적 이런 거 다 나온 거죠. 관조적도 이제 가능한 이유가 지금 이 노주인은 뭐 하고 있어요? 뭐 하는 거야? 행동이 무슨 행동 하냐니까? 이 친구 뭐예요? 이 친구 할아버지 뭐예요? 차 마시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봐. 지금 이게
264의 교목이랑 같이 나왔다는 걸 고려했을 때 왜 이게 실려 있겠어요? 264의 교목과 이 인동차에서의 화자, 노주인 두 화자의 태도가 매우 다르다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의지를 보이는 게 아니고 관조하는 거예요. 관조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 인동차에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런 선이 나오면 틀린 겁니다. 반대로 교목에서 관조하고 있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도 아까 제가 저 교목 이야기 하기 전까지는 다 그냥 글자 그대로 계속 뜯어 먹었습니다. 아시겠죠? 꼭 연습해서 니네 걸로 만들어야 돼. 너무너무 가성비 좋은 공부예요. 이거 문학에서. 여기는 잠깐만. 이거 하나만 쓰자. 지금 여기 자소서에도 있는데 이 방 안쪽 풍경이랑 겨울이랑 대비된다는 건 좀 써놓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실내랑 실외랑 지금 다른 거야. 상황이. 실내는 노주인이 차 마시면서 관조하고 견디는, 버티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습 활동에서 무슨 뭐 교목은 적극적 의지, 뭐 인동차는 뭐 현실을 묵묵히 견딘다. 이 해설에 대한 설명과 근거까지, 글자의 근거, 시에서 무슨 글자가 근거되는지까지 다 얘기해 줬어요. 이게 너네 시험지에서 일단 이거는 보잖아. 그치? 본문은 본다니까? 연도생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연도생만. 예,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뒤에 있는 거울 하겠습니다.